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1,270조 정도거든요. 예. 2072년이 되면은 무려 7,300조까지 는다는, 연평균 한 3.8%가 는다는 건데, 이 국가빚을 갚아낼 정도의 성장 엔진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원인이고, 13%까지는 올리자. 요렇게는 일단은 쟁점이 없습니다. 합의가 됐어요. 얼추 합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최대치로 가면은 43까지 올라가고요. 예. 민주당이 최수치로 하면 44까지 줄어요. 현재 1% 차이를 놓고 소득 대체율 1% 차이를 놓고 약간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2월 달 안에 단독 처리라도 불사하겠다. 합의를 해줄게. 그러면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줘라고 하는 새로운 조건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해하기 쉬운 경제 소식으로 돈의 쓴맛은 줄이고 단맛은 늘려드리는 돈맛 경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할 텐데요.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5년에서 2072년 장기재정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국가 빚이죠. 예. 2072년에 무려 7,300조 이상이 될 거다라고 하던데, 좀 자세한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1,270조 정도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한 50년 정도 지나서 2072년이 되면은 무려 7,300조까지 는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연평균 한 3.8%가 는다는 건데, 이제 이게 사실 빚이 늘어도 갚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빚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조금만 절약해서 내가 갚으면 되지. 라는 그 수준으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국가 부채 늘어난다는 요 얘기를 GDP를 대비해서 한번 또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47%입니다. 47%.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요 국가 부채를 GDP로 넣어보면은 2050년쯤 되면은 107%까지 올라가요. 107%요? 예. 그럼 뭐가 되냐면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총합으로도 빚을 못 갚는, 쉽게 말하면 연봉 1억이면 빚이 1억 7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감당이 좀 어려운 감당이 상황이네요. 어려운 단계에 곧 들어간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72년이 되면은 GDP 대비해서 173%. 173%. 예, 연봉 1억이면 1억 7,30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심각한 어떤 사이렌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으로 초래된 그 원인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이 빚이 늘어나는 겁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 일단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통계에 들어간 성장률 변수는 올해는 지금 2% 내외로 일단은 함수로 넣었는데, 사실 올해 1.5가 된다는 게 현재 예측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일단 2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모델을 쭉 추적해 보면은요, 2030년이면은 무조건 1%대로 추락을 한다. 그리고 2050년이면은 아예 0%대 0.8, 0.7로 들어가고요. 예. 2072년이면 0점대 중에서 겨우 넘는 0.3%대. 그러니까 이 국가빚을 갚아낼 정도의 성장 엔진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저출생 인구 감소입니다. 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5,167만이거든요. 예. 5,100만입니다. 대충. 근데 72년이면은요 3,600만으로 줄어요. 인구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거의 14세기 흑사병이 휩쓸그간 수준보다 더한 게 한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단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들, 생산이 가능한 인구들이 확 줄고 고령 세대가 늘어나니까 각종 경직성 부담 있죠. 사회보장이라든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채무가 늘고 생산이 주는. 아까 이제 경제 성장률도 줄지만 이제 그나마 줄어든 경제 성장 내에서도 인구가 생산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로 확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부채를 늘려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생산 성장률, 두 번째가 인구인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설비 투자
자본 투자 이런 것들이 확 준다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 때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간 산업들 뭐 반도체, 철강, 자동차, 2차 전지 전부 다 사실은 미국이나 해외 진출을 많이 해서 야 국내 생산은 공동화되는 거 아니냐. 예. 그 많은 설비와 투자와 또 거기에 딸려있는 인력과 각종 2차, 3차 협력업체들까지 다 외국으로 나가면 어떡하는 거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얼마나 더 심각하냐면 그런 큰 산업들 말고요. 이제 소비재 산업까지도 현재 기준으로 해외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아하. 뭐냐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국내 성장이 줄고 인구가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국내 시장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내수의 확장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예. 소비재 기업들까지도 국내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식품, 패션, 뭐 뷰티 이런 예. 것들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국내 시장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1등 뭐 식품업체 예를 들어서 비비고라든지 뭐 오뚜기,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히트 상품이 난 삼양식품, 불당면 이런 회사들도 지금 내년도부터 앞으로 투자 계획이 어떤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예. 90%가 해외 투자 계획은 있고요. 국내 투자는 전부 다 철수 내지는 줄여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시장이 주는데 투자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는 이 바탕이 되는 성장 엔진이 꺼지는 거고 부채는 계속 늘어가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회 보고서에 국민연금 얘기도 좀 나옵니다. 네. 연금 요즘 이슈가 뜨겁잖아요. 그렇죠. 2057년도에는 바닥이 날 거다라는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 연금 개혁의 필요성 이거 정말 이제 말뿐이 아니라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연금은 언제 어떻게 고갈이 될까 이런 거를 사실은 국가가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2023년에 공식적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연금은 2040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예. 그리고 40년부터는 이제 급속도로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2055년이면은 고갈된다. 라는 게 이제 정부 통계고. 그러니까 고갈이란 말이 아예 그냥 다 영원히 사라진다. 된다는 영원히 겁니다. 된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국가 예정처에서는 2년을 조금 더 잡아서 57년이 고갈될 것 같다라는 예측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55년 내지는 57년이면 연금이 고갈됩니다. 근데 연금이 고갈된다는 거는 즉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전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지금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국가부채 얘기한 것처럼 예.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버려두면 반드시 고갈되게 끝이 정해져 있는 길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금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건데 연금 개혁은 쉽게 말씀드리면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구조 개혁. 예, 이 구조라는 건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국가 재정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예. 뭐 세대를 분리해서 아예 새롭게 디자인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신연금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어떻게 조화할 건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개혁을 구조 개혁이라고 하고요. 제도의 문제네요. 맞습니다. 제도의 문제. 또 하나는 그건 그거대로 하되 지금 국민들이 낸 돈이 쭉 모여 있는 게 연금 기금이거든요. 예. 여기 이제 일단 2055년이면 고갈된다고 하니까 이 고갈을 그나마라도 좀 늦출 수 있는 더하기 빼기를 잘해보자, 계산을 잘해보자, 수학을 좀 해보자. 수학을 해보자라는 게 모수 개혁이라고 합니다. 모수 개혁. 예, 둘 다 사실은 어렵습니다만은 예. 말씀만 딱 들어도 구조 개혁이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둘 다 어렵지만 그렇죠. 굳이 고르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예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을 놓고 다양한 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어쨌거나 최근 정부 3년 동안에 갑론을박은 다 있었고요. 그 지난한 과정 끝에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일단 급한 대로 모수 개혁이라도 먼저 하고 시작하자. 예. 소위 말하는 개문 발차죠. 예. 문 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기차는 출발시키자. 그러니까 최대의 공통부터 먼저 하자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현재 이제 모수 개혁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그럼 모수 개혁 내에서도 쟁점이 뭐냐면 일단 보험료를 많이 내면 연금 더 많이 쌓이겠죠. 예. 그래서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올리자라는 거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봤어요. 현재 보험료율은 9%입니다. 9%. 월급이 100만 원이면 9만 원 낸다는 거죠. 예. 네, 요거를 13%까지는 올리자. 요렇게는 일단은 쟁점이 없습니다. 합의가 됐어요. 얼추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제가 100원을 드릴 테니까 당신은 저에게 뭐 하드 하나를 주세요. 이렇게 교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금은 뭘까요? 국민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좀 많이 붙고 9% 내다가 예. 13% 내십시오라는 예. 건데 그러면 국가 너는 나에게 뭘 해줄 거니? 이 대응 개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얼마나 받느냐죠. 그렇죠. 요게 소득 대체율 개념입니다. 소득 대체율. 국민 여러분은 9 내던 걸 13을 내십시오. 그럼 우리 국가는 예. 여러분의 소득 중에서 요 정도는 연금이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대응 개념인데 예.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게 쟁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갈려 있는 겁니까 입장이? 현재는 40%입니다. 40%. 현재 제도는 40인데 정부 여당의 입장은 42에서 43 정도가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2 정도나 3 정도를 올리겠다.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의견은 44에서 45 정도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예. 물론 이제 국민 전체의 여론조사 의견이나 공론화 의견은 50인 게 현재 다수설이긴 합니다만은 네.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의 최대치로 가면은 43까지 올라가고요. 예. 민주당이 최소치로 하면 44까지 줄어요. 아하. 그러니까 양당의 의견 차라고 해봐야 예. 1% 차이 아니냐. 아니, 그 정도를 못 좁힌다는 거는 예. 이거는 정치가 실종된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조화를 해봐라라고 예. 해서 현재 1% 차이를 놓고 소득 대체율 1% 차이를 놓고 약간 양당이 이견이 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 민주당은 그 정도라면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2월 달 안에 단독 처리라도 불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 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 이것도 좋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얘기가 들어와요. 3이든 4든 합의를 해줄게. 그러면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줘라고 하는 새로운 조건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없던 쟁점이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요. 자동 조정 장치. 예. 이 어떤 거죠? 이거는 자동 뭐냐면 조정 장치? 지금도 연금을 더 내냐 덜 받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건 사실 사회적 낭비다. 그래서 차라리 인구 또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 연금의 수익률 예. 이런 거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올해 만약에 좀 덜 들어왔네 아니면 연금 수익률이 높네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아까 얘기한 받아가는 부분 있죠. 소득 대체율. 소득 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두면 오토매틱으로 정해지니까 사회적 논란이 없을 거 아니냐. 뭐 계산식을 가지고. 예. 예. 이렇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고.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자동 장치가 겉으로 보긴 편한 것 같지만 예. 사실 해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은 월급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물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물가가 3%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 우리는 자동으로 103만 원이 됩니다. 현재는요. 근데 여기서 당신들이 말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건 뭐냐면 올해 연금 수익률이 1% 줄었네. 가입자가 1% 줄었네. 그러면 103만 원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 자동으로 101만 원만 받도록 하겠다는 이것은 사실 자동 삭감 장치 아니냐라고 해서 안정성이 좀 깨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얼마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런 과정이 힘들더라도 국민 대표인 국회가 어쨌거나 여론 수렴을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국회의 손을 아예 벗어난 숫자 장치에만 맡겨놓는다라는 것은 예. 정당성에도 문제가 떨어지는.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쟁점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소득 예. 대체율과 자동 안정화 장치. 그렇군요.